저는 앨리스입니다. 저는 35세 회사원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남편 상철 진과 전근된 이후로 저희는 일시적으로 시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임시 계약입니다. 상철 진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빨리 적당한 집을 구해서 빨리 시댁을 떠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시부모님과 전혀 사이가 안 좋아서, 특히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수잔 그녀는 결혼 전부터 늘 냉소적이었지만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앨리스 쇼핑 안 갔는데 슈퍼마켓 세일 시간도 놓쳤어요. 효율적으로 쇼핑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회사는 재택근무를 허용하지만 평일에는요 아직 근무 시간이에요. 슈퍼마켓 세일 시간에는 쇼핑을 할 수 없어요. 수잔 제가 낮에 일을 해서 오후 5시 이후까지는 쇼핑을 갈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수잔은 항상 너무 강하고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배런입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데이비드의 수입을 고려하면 값비싼 불임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수잔의 비꼬는 말에 괴로웠지만 밤낮으로 같은 집에서 따로 살면 더 좋았다. 시아버지 상호 없는 연중무휴 24시간 비꼬는 말에 노출되어 있지만 나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꼬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는 30세가 넘은 여성을 노부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35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저 아줌마 재떨이 좀 건네주세요. 왜 치마를 입고 계시나요? 제가 노부인이라면 아무도 그 아줌마 다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게 왜 그 사람을 60세에 먹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누워서 물건을 가져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 때마다 말대꾸를 하다가 무례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우리 관계가 악화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계속 긴장되고 동거의 한계를 느껴요. 상철 짓는 전근 이후 주말 업무와 출장이 많아 일이 더 바빠서 이사 나가는 앨리스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다른 출장이 있습니다. 새 지점의 출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 직장에서 야근을 했지만 주말 출근이나 출장이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바꾸게 된 건 맞지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로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비드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가방에서 빨래를 꺼내던 중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 든 종이는 여행 사이트의 온라인 예약 영수증이었습니다. 출장을 위한 항공권과 호텔 예약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항공권이 포함된 호텔 숙박 예약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마파크이고 2사람을 위한 날짜였습니다. 날짜가 어제였다는 것은 같은 날 상철 진과 출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상철 진의 회사는 테마파크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산물을 취급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 다시 말해 데이비드는 출장 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테마파크에서 이틀을 보냈다. 2인 예약으로 여자와 함께 갔다고 가정해도 무방하다. 나는 충격에 빠져 거기 서 있었다. 데이비드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목욕 그것은 웃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잘 알려진 명소의 주제가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테마파크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흥얼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명소가 그가 방문한 공원에 있지는 않지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유도한다 매력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화가 나서 욕조에서 데이빗과 맞설 생각을 했으나 바로 그 순간 데이빗의 전화가 순전히 짜증과 냉정한 판단력 부족으로 울렸다. 나는 분노 속에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방금 전화는 상철 진과 함께 테마파크에 갔던 여자, 즉 상철 진의 여주인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당황하여 전화를 끄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철 진의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상철 진은 보안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서 아마도 생일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여
복잡한 비밀번호를 거의 설정하지 않습니다. 대박을 터뜨렸고 전화기는 즉시 잠금 해제되었지만 그의 전화기 안을 들여다보니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의 불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사진 갤러리에 가득 찼습니다. 데이비드가 출장 중이거나 주말에 일하면서 그런 노골적인 사진을 남기려고 데이트할 때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셀카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데 무모하게 부주의했습니다. 다시 윤영 시넬이 게시된 것을 보고 SNS 친구 목록에서 같은 이름을 검색하여 채팅을 열었습니다. 상철진 사랑합니다. 빨리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 여자 윤영 씨는 상철진과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 파괴범이 그 사람입니다. 집 파괴범 내가 괴로워하는 사이 데이빗이 목욕하고 나오네. 그냥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하네요. 대면해서 보니 시원하네요. 어느 부분이 시원하신지 여러모로 많이 상쾌하신 것 같습니다. 너 에밀리가 누구야? 데이비드는 내가 갑자기 애인 이름을 언급하자 눈에 띄게 동요했고 출장에 관해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에밀리라는 여자와 단둘이 여행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기에 있는 증거를 보여줬어. 이 전화기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내가 내 전화기를 통해 스누핑했어. 그건 사생활 침해야. 바람을 피우고 도덕적 감각이 부족한 남자가 사생활 침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웃기지 않으면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더 나은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상철진과 약속했어요. 우리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바람을 피운다면 즉시 이혼이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상철진에게 물론 나도 여전히 같은 마음이라고 선언했어요. 딴 여자 쫓아다니는 남자랑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이혼하자. 데이빗이 의외로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더니 네 아마 그래서 의외였나 봐요. 이혼 준비를 했다면 더 저항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사람. 불륜이 밝혀지자마자 내일 서류 준비할게. 부모님한테 설명 좀 해. 알았어. 데이비드의 합의는 의외로 쉬웠지만 한 번 선언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으니 이게 좋다. 결혼 생활은 안녕. 다음 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심부름을 하러 아침 일찍 나갔더니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시댁이 기다리고 있던 집에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왔는데도 내 얼굴 보기가 지겨워서 잔소리로 쫓아내려 했지만 매력 없는 내가 말만 하니까 최후의 수단을 써야 했어요. 최후의 수단. 수잔은 교활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데이비드의 여자친구 이름을 알고 있죠? 그렇죠. 에밀리. 수잔이 왜 데이비드의 애인의 이름을 확인할까요? 하하 글쎄요. 제 사교 클럽에 친구가 있어요. 캐서린의 딸은 정말 대단해요. 예의 바르고 매력적인 아가씨. 25세 너보다 10살 어린데 아이를 많이 낳을 만큼 어리다. 수잔이 충격적인 말을 해서 캐서린의 딸에게 데이비드를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놀랐다. 수잔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너 미경공에게 상철지네스 어페어를 조율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게 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방금 소개를 했습니다. 미경공이 뻔뻔스럽게 인정한 것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속이도록 유도하고 자랑스럽게 아들의 아내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했나요? 상철진은 외동이고 당신이 방금 아이를 낳았다면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일을 해서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상호 없는 그녀 옆에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언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난 떠날게요. 내 소지품은 모두 가지고 갈게요. 예, 당신이 원하시면 어차피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 보내드릴까요? 수잔은 웃을 진짜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난 이미 다 준비해놨어. 허수잔은 내가 울지도 않고 평정심을 잃지도 않는 것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 수잔 외에는 내가 데이비드의 외도를 돕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수잔에게 욕을 한 건 어때?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데 이혼 서류 준비만 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사 준비도 하고 에밀리와도 만나느라 하루 종일 지냈어요. 에밀리. 데이빗이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에밀리. 데이빗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내가 어제 내 전화를 확인했을 때 코앞에서 바람을 피운 뒤
내가 그녀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니?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꼭 메모해 두었고 불쌍한 에밀리에게 전화를 해서라고 말했을 때 나는 풀린 듯한 기분으로 말을 했다. 나는 상철진의 아내이고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싱글이라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상철진 미경공과 상호 없는 내가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놀랐습니다. 윤영 씨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녀는 자신이 다른 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다른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서린은 당신에게도 분노했고 결혼 사기로 당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떨고 있는 수잔 윤영신과 무의식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녀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철 진화 당신에게서 상호 엄마 미경공에게 보상 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 상호 엄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패닉 데이비드 혼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자신의 외도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한 것 같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편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신은 시댁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보상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무시하는 미소를 지었고 마이크는 말없이 투덜대며 제 직업을 잊어버렸나요? 저는 로펌에서 일합니다. 마이클과 상의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우리가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물론 오늘 일찍 제가 일하는 법률 회사에서 정호육에게 이미 연락했습니다. 와트 그때 정문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저기 이사 중입니다. 서비스 활짝 웃으며 입구로 향했습니다. 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죄송합니다. 문제없네요. 야간 서비스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도 늦게 심부름 끝나서 잘 됐네요. 작업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명의 이삿짐을 초대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물건은 조심하세요.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내 지시에 따라 이삿짐원들은 내 옷책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거실의 가전제품까지 효율적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야 너희들 그거 우리 거로 받아들이지 마. 아니 이것들은 다 내 거야. 상철진과 내가 처음에 시댁에 이사했을 때, 상철진과 함께 이사했을 때 이 집으로 가져왔어. 가전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래된 가전제품만 있었어. 참지 못하고 예전 아파트에 가전제품을 직접 가져왔는데 이제 수자는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익숙해졌죠. 로봇 청소기, 무선 청소기,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고급 오븐, IH 쿠킹 히터, 음이온 에어 건조기와 에스프레소 머신을 모두 가져갈 계획이군요. 얼마나 탐욕스러운 슬기남이 나에게 돌진했지만 상철진과 엄마를 막았나요? 어쩔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앨리스의 것입니다. 상철진과 사임한 것처럼 보였지만 미경공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만 현대 가전제품의 효율성을 경험한 후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우면 보상금을 지불한 후에도 언제든지 새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급 가전제품을 살 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들이 계속 내 지시된 소지품을 트럭으로 옮긴 다음 트럭에 탔습니다. 이것들을 새 집 주소로 가져가 주세요. 바로 거기 있을게요. 이사 트럭이 출발한 후 내 차에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차도 내 것이었고 그 트럭은 어디로 가는지 상철진과 내 아파트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이사하기 전에 내가 살던 아파트는 내가 싱글이었을 때 샀던 아파트가 상철진과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물로 나왔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 팔리고 아직 레트이트 고도 안 했어요. 상담원이 계속 가격을 낮추자고 제안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몰랐을지 다행이네요. 안전벨트를 매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지에 데이비드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항상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내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은 무정한 여자야. 수잔이 나를 밀어냈고 고통에 신음하는 승리에 허를 찔린 채 고함을 지르며 수잔이 추가 공격을 위해 도마를 던지려 했으나 갑자기 검은 형체가 그녀와 부딪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길고양이 자정을 붙잡고 재빨리 움직이는 트럭에 올라 수잔에게서 질주했습니다. 왜 자정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강한 정의감으로 볼 때 그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날 구하러 오세요. 나중에 그에게 간식을 좀 줄게요. 상철 진화. 저는 상철 진화 그의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파일과 이혼했습니다. 수석 변호사인 정호육은 젊은 동료들을 위한 실무로 사용하여 거의 수수료 없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담당 젊은 변호사 정호육의 지원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정호육이 윤영신의 소송을 맡은 이유는 그가 민사 및 형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처리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윤영신화나 상철진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집을 팔아야 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빚과 가난의 삶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은 이제 거의 비웃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직하지 않은 독신 생활 상철진과 그의 부모는 한동안 비교하면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나와 함께 데려온 길고양이와 함께 내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여유로운 싱글라이프를 즐길게. 20년차 남편은 마음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새 결혼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악마적인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이고 저는 45세입니다. 저는 로펌에서 행정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정말 원했던 소박한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문제는 제 쪽이 더 컸고 수년 동안 일하면서 육체적, 경제적 자원을 모두 소모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재촉했습니다. 치료를 계속했지만 저축이 줄어드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은퇴를 위해 $200,000를 저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으니 작은 휴가 같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혼자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불임치료에 열중했어요. 동창회 때 가끔 가도 괜찮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어요. 레이첼 오래전부터 시간이 없네. 잘 지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군요. 지난 10년 동안 22파운드 정도 빠졌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로 줄곧 부럽네요. 이런 무해한 대화에도 33파운드 정도 쪘어요. 가슴이 찔렸어요. 레이첼 아이는 있나요? 아니?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저와 남편뿐이에요. 이상한 질문이었다면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내 아들이 결혼 사기에 당할 뻔했어. 최근 사기반 친구들의 말에 놀랐어. 응, 사기 뻔했어. 결혼도 하기 전에 $20,000를 달라고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000를 못 갚아서 우리에게 왔어. 부모님은 결국 그 여자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세상에는 정말 끔찍한 여자들이 있군요. 정말 무서운 결혼 사기죠. 집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듣고 아들이 이제 안도감을 느끼는군요. 새 여자친구 찾았어요. 동창회는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결국 끝난 것 같아요. 애프터 파티에 안 가고 대신 호텔로 돌아와 혼자 술 한 잔 마시고 있어요. 남편한테 연락하는 걸 깜빡했어요. 아직 밤 10시밖에 안 됐어요. 깨어 있어야 할 텐데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남편이 대답을 안 해서 벌써 잘 자고 있는 건지 어차피 내일 집에 올 테니 별것 아니지만 여자의 직감이 잔소리를 느꼈나 보다. 사만다만 어리면 너무 귀여웠어요. 남편이 사만다란 말을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어리다면 무슨 말인지 대면하고 싶었는데 벌써 곤히 잠들어 있어서 내가 느낀 불안함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은 강한 의심으로 변해갔다. 아니, 남편은 원칙주의자라서 그런 짓은 절대 못할 것 같다. 술 취한 얘기겠지. 계속 안심했는데
주말에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더라. 밤에 좀 나가려고 하는데 평소처럼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 심지어 말을 해야 했는데도 최근에 거의 매일 술을 마셨는데 돈이 확실해요. 닥쳐, 내 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결혼하기 전에 저축한 돈인데 은퇴를 위해 저축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당신이 저축한 다음 치료비로 많이 썼어요. 술에 취해 그런 말은 상처가 됐다. 남편의 변화를 알아채기 위해 애들을 시작했다. 치료를 중단한 후 자만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이를 못 낳으면 적어도 남편처럼 사랑을 더 보여달라는 말을 점점 더 많이 했다. 돈을 낭비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힘든 치료 기간 동안 너무 친절하고 지지해주곤 했습니다. 그 남편이 과연 20년 후의 결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레이첼, 퇴근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너무 격식을 차려서 이혼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농담이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 우리가 친척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남편이 나보다 먼저 고려하고 있었을까? 왜 갑자기 이혼하는 걸까? 설명을 요구했다. 결혼한 지 20년 됐지. 제대로 의논하자. 그런데 그는 나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봤다.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나를 노려봤다. 20년 동안 난 늘 아이를 원했다. 너 같은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부모가 될 기회를 빼앗겼다. 그 사람이 거만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우리는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 번도 괜찮지 않았다. 나는 항상 아이를 원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만 작성하고 더 이상 말 안 할게. 그 사람이 테이블 건너편 나한테 이혼 서류를 밀어줬어. 재혼은 이미 결정했어. 재혼은 20살 여자친구 무슨 소리야? 바람피웠지. 당연히 아니지. 이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할게. 20살이 남편과 결혼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함. 사만다는 착하고 귀엽고 당신과는 달리 이상적인 아내입니다. 사만다가 그날 언급한 이름은 여자의 직관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조금 감동받았지만 지금은 자축할 때가 아니었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여운 사만다 진지하게 보니 웃음 터질 뻔했어. 이게 무슨 일인지 믿을 수 없었어. 그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나는 빨리 평정을 되찾았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느꼈어. 그래서 엄숙한 표정을 지었으니 내가 그토록 아이를 원했구나. 응, 내 하나도 가질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이혼에 동의하겠지. 어쩔 수 없겠지. 슬픈 표현을 과장했다. 처음 이혼을 언급했을 때는 정말 슬펐지만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은 이혼이 옳은 결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신마저도 이런 제안을 했다는 느낌이 들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 이혼 서류 작성하고 가버렸어요. 아마 조만간 후회할 거예요. 이혼 후 1년 정도는 멀리서 지켜볼 거예요. 레이첼, 퇴근길 도와주세요. 초라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변명. 나야. 너 누구야? 난 정말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어. 나야. 레이첼, 내 도움이 필요해. 내 전 남편이 기술적으로는 낯선 사람이었어. 우리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 달라진 외모에 수척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시네요. 당신 회사 변호사 중 한 분 소개해 주세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것 모습만 봐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단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와주세요. 마지못해 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실 근처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전에 그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사만다가 당신에게서 도망쳤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만다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동창회에서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동창의 아들이 속았다는 것을요. 동창회에서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에 의해 내 반 친구는 내가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이 에이미와 비슷한 것으로 기억했고 그녀는 아마도 22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짜인 것 같은데 사기꾼들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만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나에게 약 1년 전 클럽에서 사만다를 만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전남편은 주중에는 거의 매주 클럽에 자주 드나들었고 주말에는 클럽 밖에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 방식을 통해 클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축한 돈 중 $7, $1,000를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항상 친절했어요. 밖에서 데이트할 때 그녀는 결코 비싼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들었던 그 악의적인 여주인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나 보석은 그냥 클럽에서 술 마시자고 하더군요. 결혼 전부터 서로의 저축에 손대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여자 같았습니다. 이 우물이 그의 돈이고 그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줄은 몰랐고 사만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빚이 좀 있어서 갚아야 해요. $20,000 정도인데 전 남편이 빚을 갚고 재산을 양도했어요. 그들은 이혼 후 바로 동거를 시작했지만 사만다는 밤에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고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녀는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대출 계약이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죠. 그렇죠. 계약을 안 했나? 우리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녀에게 돈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정민배에게 선의로 $220,000를 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간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선물을 조작하는 데 능숙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받은 세금 공급품입니다. 선물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사만다는 교묘하게 현금 $220,000만 가져가고 사라졌고 그 금액을 1년 내에 2번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연간 선물 한도인 $10,000를 초과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도망갔어 직장 동료들에게도 결혼 파탄을 말하지도 못하고 특히 젊은 아내를 얻었다고 자랑하다가 그 행동이 가엾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레이첼 나 틀렸어. 제발 돌아와 줘. 이제야 알았어. 날 걱정해준 사람 너뿐이었어. 이제 아이는 필요 없어. 너 맘대로 하게 해줄게. 너도 외로웠겠구나. 그 사람 아직도 내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사람한테는 6개월 전에 끝났으니까 현실을 직시했어. 1년이 지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한테는 이게 좀 너무 편리한 거 아니야. 근데 레이첼은 나를 버릴 거야. 밀어붙인 건 너 아니었어? 이혼할 때 레이첼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쳐 보였어. 나는 약간의 동정심을 보이기로 했어. 알았어. 변호사에게 전화할까? 알아. 레이첼 고마워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걱정해 주었고 그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앤드류, 우리 회사 변호사가 여기 앤드류 카페에 도착했어요. 레이첼은 이 사람 지인인데 곤란한 것 같던데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는 앤드류예요. 제 전남편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친밀해 보이는 관계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째 연애 중인데 전남편이 며칠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또 상담은 뭐였나요? 아니요.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갑자기 정신 차리고 탈출하려는 듯 빨리 떠났어요.
결국 내 전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었고 회사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문제를 만들어서 미안해. 사실 그건 꽤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야. 레이첼, 내가 앤드류와 데이트했다는 이야기는 완전 날조였어.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으로 같이 놀자고 해서 문제를 끼쳐드려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런데 이후에 계획이 있니? 응. 저녁 같이 먹을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황스러웠다. 40대 중반의 새로운 시작이었어.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어. 앞으로는 즐겁고 신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 찼어.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게 만들었어.